나는 차가운 모래 속에 두 손을 넣고 검게 빛나는 바다를 바라본다. 우주의 가장자리 같다. 쇼코는 해변에 서 있으면 이 세상의 변두리에 선 느낌이 든다고 말했었다. 중심에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서도 밀려나서 역시나 대양에서 밀려난 바다의 가장자리를 만나는 기분이라고. 외톨이들끼리 만나서 발가락이나 적시는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했다. 언젠가는 바다를 떠나서 사방을 둘러봐도 빌딩밖에 없는 도시에 가서 살 거야. 쇼코는 언젠가는 이라고 말했다. 17살에도 20살에도 언젠가는 도시로 나갈 거고, 언젠가는 한국을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고, 언젠가는 남자와도 함께 살아볼 거고, 언젠가는 병원을 관둘 거고, 언젠가는 고양이를 키울 거고, 무엇이든 해보리라고 내게 이야기했다. 쇼코의 영어는 알아듣기 쉬웠다. 누가 들어도 일본인의 억양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발음이 정확했고 세련된 여름을 구사했다.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모여 앉은 등나무 아래에서 쇼코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언젠가는 유두 근처에 애벌레 모양 타투를 할 거야. 그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지던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혼자 웃었다. 나는 이성애자야. 너에게 성적인 관심은 없어. 또 다른 동성들에게도 마찬가지야. 난 남자가 좋아. 나는 조금 놀라서 너에게 성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팔짱을 끼는 건 친구들 사이에서는 허물없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쇼코는 미심쩍어했지만 다음날 학교에서 팔짱을 낀 수많은 여학생들을 보고 내 말을 이해하게 됐다. 쇼코는 고모와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가족이 낯설지 않고 되려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쇼코의 고모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지만 외박이 잦은 일을 해서 자주 집을 비운다고 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기를 공주처럼 대접해준다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여자인 줄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에게 나는 종교이고 하나뿐인 세계야.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죽어버리고 싶어. 쇼코는 비가 내리던 날에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는 할아버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담을 넘어 집으로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얼마 없는 돈을 쪼개서 사준 옷을 포장재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다고 했다. 쇼코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마치 여자친구처럼 생각하는 게 소름 끼친다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도쿄로 떠나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를 너에게 줄게. 할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애인 줄 알고 볼 때마다 살 좀 빼라고 닥달인데 옷은커녕 껌 한 통도 사준 적이 없어. 쇼코는 나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 친절하지만 차가운 미소였다. 다 커버린 어른이 유치한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쇼코가 머물렀던 그 일주일 동안 집에는 이상한 활력이 돌았다. 쇼코가 좋아한다는 수박을 사러 슈퍼에 간 할아버지, 영어든 일본어든 언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목표를 정한 엄마, 쇼코가 만든 주먹밥을 먹으며 주고받던 3개 국어의 시간들. 사진 찍을게요. 쇼코는 판탁스 카메라를 필름에 넣어서 수박을 먹고 있는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을 찍었다. 뿐만 아니라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 거실을 청소하는 할아버지를 파파라치처럼 찍어댔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그런 관심이 싫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다. 눈을 반짝이며 웃는 엄마와 말이 많은 할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같았다. 이런 사람들을 바깥에서 만났다면 나는 주저앉고 좋은 어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늘 무기력했고 사람을 사귀는 일에 서투르렀다. 나는 엄마와 할아버지를 작동하지 않아 해마다 먼지가 쌓이고 색이 바래가는 괴종시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변화할 의지도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이라고.
가족은 언제나 가장 낯선 사람들 같았다. 어쩌면 쇼코는 나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보다도 많은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쇼코와 나는 하굣길에 비디오를 빌려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대부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지만 쇼코와 함께 비디오 가게에 가면 어떤 의심도 받지 않고 비디오를 빌릴 수 있었다. 에단 호크가의 화가로 나오는 위대한 유산, 야한 배드신이 있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일본 공포영화 린, 줄리아 로버츠의 노팅힐 같은 영화들이었다. 우리는 거실에 불을 끄고 녹차를 마셔가며 영화를 봤다. 야한 장면이 나올 때면 할아버지와 나, 쇼코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다. 쇼코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주 상냥하게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처음 교실에서 쇼코가 수줍어하는 표정을 봤을 때처럼 나는 쇼코의 웃음에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다. 쇼코는 정말 우스워서 웃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포즈를 취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때때로 쇼코 앞에서 나를 가리키며 웃었다. 내가 쇼코에게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쇼코는 할아버지가 나와 관련된 웃긴 일화들을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가령 내가 가방을 까먹고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던 일이라든지 귀신 이야기를 듣다가 오줌을 쌌던 일 같은 바보 같은 이야기였다. 할아버지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었기에 그런 일들을 재미있는 추억이랍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쇼코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없었다고 한다. 겉보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쇼코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내밀한 우정을 쌓는지 알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속을 열어 보이지 못하는 대신 살을 부딪히며 만날 필요가 없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만약 내가 일본인이었고 쇼코의 주변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쇼코는 내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눈을 반짝이며 웃는 엄마와 말이 많은 할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같았다. 이런 사람들을 바깥에서 만났다면 나는 주저앉고 좋은 어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늘 무기력했고 사람을 사귀는 일에 서툴렀다. 나는 엄마와 할아버지를 작동하지 않아 해마다 먼지가 쌓이고 색이 바래가는 괴종시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변화할 의지도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이라고. 가족은 언제나 가장 낯선 사람들 같았다. 어쩌면 쇼코는 나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보다 많은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쇼코와 나는 하굣길에 비디오를 빌려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대부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지만 쇼코와 함께 비디오 가게에 가면 어떤 의심도 받지 않고 비디오를 빌릴 수 있었다. 에단 호크가의 화가로 나오는 위대한 유산, 야한 배드신이 있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일본 공포영화 린, 줄리아 로버츠의 노팅힐 같은 영화들이었다. 우리는 거실에 불을 끄고 녹차를 마셔가며 영화를 봤다. 야한 장면이 나올 때면 할아버지와 나, 쇼코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다. 너처럼 영화를 좋아하는 애는 처음 봤어. 어쩌면 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 비디오를 반납하는 내게 쇼코는 말했다. 작가나 감독 같은 거 말이야.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이상하게도 쇼코의 그 말은 내 마음에 분명한 자국을 남겼다. 쇼코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쇼코는 내게 네모로 접은 세계지도를 선물해줬다. 쇼코는 세상은 넓고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읍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로만 갈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서울로, 베이징으로, 파리로, 뉴욕으로 가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웃겨서 그냥 웃기만 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서울에서 살아본 사람도 없었고 나도 그냥 내가 태어난 근방에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나는 쇼코가 준 세계지도를 내 방벽에 붙여놓고 쇼코가 살고 있는 A시와 우리 군의 빨간색 점을 찍었다. 두 점은 한 뼘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다. 그리고 쇼코가 가고 싶다는 세 개의 도시들에도 점을 찍었다. 베이징, 하노이, 시애틀, 클라이스트처치, 더블린. 그 작은 점 속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득해지는 기분이었다. 쇼코의 첫 번째 편지는 쇼코가 떠난 지 일주일 뒤에 왔다. 쇼코는 한국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잊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언젠가 대학에 가게 되면 한국에 다시 와서 나와 여행을 하겠다고 했다. 쇼코는 다시 도착한 일본이 너무나 습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꼭 팔짱을 끼자고 적었다. 편지는 나에게만 온 게 아니었다. 쇼코는 다른 봉투에 일본어로 쓴 편지를 넣어 할아버지 앞으로 붙였다. 할아버지와 나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일본어와 영어로 쓰인 편지를 읽었다. 할아버지는 소파 팔걸이에 쇼코의 편지를 올려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애가 새로 쓰기로 쓴 편지를 들여다보곤 했다. 쇼코의 편지는 언제나 공평했다. 나와 할아버지에게 같은 날, 같은 분량의 편지가 왔고 어느 날은 내가,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쇼코의 편지를 우편하면서 발견했다. 우리는 경쟁하듯 우편함을 열어 편지를 확인했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쇼코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쇼코는 할아버지에게 늘 밝은 내용의 편지를 적어보려는 것 같았다.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했다. 고모와 맛있는 카레집을 찾아갔다. 휴일에 친구들과 보트놀이를 했다. 부케도로 여행했다.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쇼코의 이야기는 그림 엽서에서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다. 반면 내가 받은 편지에는 어두운 이야기뿐이었다. 할아버지의 돈을 훔쳤지만 할아버지는 모른 척했다. 그 돈을 하수구에 버려버렸다. 가끔씩 할아버지의 음식에 독을 타고 싶다. 아빠가 보내는 양육비를 고모가 허비해버리는 걸 알고 고모의 속옷을 하나둘씩 찢어서 거리에 내던졌다. 가끔씩 소독한 칼로 자신의 골반 근처를 찌른다. 당시에는 쇼코의 모손된 말들에 혼란을 느꼈다.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게 하는 말이 진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두 종류의 편지가 모두 진실이었으리라 짐작했다. 모든 세부사항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모두 진실된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 모든 이야기가 허구였더라도 마찬가지다.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보이는 것처럼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을 것이고 내 편지에 썼듯이 자신을 포함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겠지. 쇼코는 열흘에 한 번꼴로 우리 둘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가 답장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편지를 보내왔다. 쇼코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없었다고 한다. 겉보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쇼코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내밀한 우정을 쌓는지 알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속을 열어보이지 못하는 대신 살을 부딪히며 만날 필요가 없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만약 내가 일본인이었고 쇼코의 주변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쇼코는 내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든가 미운 정이든 고운 정이든 자주 보고 정이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쇼코의 경우에는 달랐다. 자신의 삶으로 절대 침입할 수 없는 사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어야 쇼코는 그를 친구라 부를 수 있었다. 쇼코는 공부를 잘했다. 어떻게든 도쿄로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쇼코의 편지는 고교 졸업 직후인 3월에 끊겼다. 마지막 편지에 쇼코는 이렇게 썼다. 도쿄로 갈 수 없게 되었어. 쇼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미스터 김을 보러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만 기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쇼코. 할아버지는 그 한 줄짜리 편지를 들고 말없이 한숨만 쉬었다. 할아버지에게도 쇼코는 소중한 말동무였다. 할아버지는 쇼코가 대학생이 되어 한국에 오면 다 같이 제주도로 놀러갈 계획까지 세워놓았었다. 일본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이 우매한 정치인들이 문제이지 선량한 시민들을 중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아직도 쇼코와 할아버지의 우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아버지는 그 뒤에도 산책을 하러 나간다며 늘 우편함을 열어 쇼코의 편지가 왔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나와 통화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쇼코가 바쁜가 보지. 너에게는 연락이 없니? 라는 식의 말을 후렴구처럼 꼭 넣고서야 전화를 끊었다. 나는 쇼코의 편지가 더 이상 오지 않아 아쉽긴 했지만 쇼코의 편지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 바쁜, 약간은 얼떨떨하고 신기한 새내기 생활에 막 시작한 참이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였다. 쇼코를 거의 생각하지 않고 지낸 나날들이었다. 처음으로 애인을 사귀고 교환학생을 준비했다. 토플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야 쇼코와 우리 집 근처 천변에서 잘 되지 않는 영어로 이야기했던 일이 떠올랐다. 내 팔에 닿던 그의 팔의 감촉과 어린애 보듯 나를 쳐다보며 예의 바르지만 차갑게 웃던 그 얼굴과 그 애의 훌륭했던 여는 발음도 기억났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쇼코의 집 주소뿐이었다. 나는 쇼코의 이메일 주소도 집 전화번호도 몰랐다. 쇼코의 주소로 몇 번의 편지를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자 곧 시들해져 버렸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는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갔다. 가끔 쇼코가 떠올랐지만 그렇게 애달프거나 쓸쓸하지는 않았다. 씩씩한 사람이니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겠지. 어쩌면 나처럼 먼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학생활이 거의 끝나가던 무렵 나는 야간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 뉴욕으로 2박 3일의 여행을 떠났다. 유스 호스텔에서 아침으로 나온 식빵을 냅킨에 몰래 싸들고 나와 점심과 저녁으로 때우는 식의 배고픈 여행이었다. 그날 나는 시립도서관 앞 계단에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느끼면서 짧은 단발머리의 동양계의 여자아이가 노골적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도 눈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여자를 쳐다봤다. 여자는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니 입을 열었다. 한국에서 왔지? 나 기억해? 나 하나야. 한국으로 견학 갔던 일본인 학생.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인 견학생 중 한 명이었던 하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기억났다. 하나는 너무 반갑다며 나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3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 이민 오기 전에 운이 좋게도 한국으로 갈 수 있었고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 다들 우리에게 잘해줬었지. 내가 묵었던 집 식구들과 늘 외식하러 나갔던 생각이 나. 내가 돼지 껍데기나 곱창 같은 걸 먹으면 다 같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었어. 그랬구나. 너도 호스트였잖아, 쇼코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끝을 바라봤다. 걔랑 아직 연락하니? 너랑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쇼코에게서 온 마지막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도쿄로 가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의 한 줄짜리 편지를 보내놓고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어쩌면 내가 쇼코에게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이다. 왜 쇼코와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교환할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지 나 자신이 한심하다고도 말했다. 하나는 엷게 웃으며
쇼코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쇼코는 우리 도읍의 대학에 들어갔어. 와세다 대학 법학부에 붙었지만 가지 않았어. 문제는 쇼코의 할아버지였다. 신부전증이 발병한 할아버지는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만 했다. 쉰이 다 된 고모는 자기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희미한 사람인데다 쇼핑 중독이었다. 그런 할아버지를 두고 쇼코는 도쿄로 가지 못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하나는 말했다. 도읍의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버스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라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리치료학과에 들어가서 졸업만 하면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다고. 쇼코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고 하나는 덧붙였다. 쇼코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특별히 상상해 본 적은 없었다. 단지 한 군데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는 막연한 느낌은 있었다. 쇼코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 가서 살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쇼코가 아직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 3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쇼코의 모습. 와세다 대학의 입학 허가증을 버리는 쇼코의 모습. 아마 이틀 이상은 여행도 못했을 쇼코. 쇼코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이상한 죄책감이 하나의 아파트에서 모두 사라져버렸다. 하나는 미국에서의 생활과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했다. 나는 그 말들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 쇼코의 일이 생각나서 하나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는지, 그토록 빠져나오고 싶다던 집에서 할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지 당시의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에게 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혹시나 쇼코의 메일 주소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 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하나에게서는 답이 오지 않았다. 마치 쇼코가 자기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부탁한 것처럼 느껴졌다. 4학년 여름, 나는 쇼코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 도쿄에서 야간버스를 타고 주소를 물어물어 쇼코가 살고 있다는 마을로 갔다. 그 마을에 있는 작은 여관에 짐을 풀고 적어도 일주일은 머물고자 했다. 쇼코가 집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틀을 넘기지는 않으리라는 계산이었다. 쇼코의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었다. 일본에 도착하고서야 쇼코가 그리도 싫다고 말했던 일본의 습기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몸으로 이해했다. 공기 중에 섞인 수분은 그 자체로 땀 같았다. 땀구멍으로 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녹아있는 땀이 내 피부에 닿아서 흐르는 것 같았다. 쇼코의 집은 길을 건너면 바로 바닷가가 나오는 골목에 있었다. 작은 단독주택들이 붙어있는 조용한 지역이었다. 중년 남자 둘이 부두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나 스쿠터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의 전부였다. 나는 쇼코의 주소지로 걸음을 옮겼다. 코발트색의 대문, 명패는 없었다. 막상 대문 앞에 서자 전에 없던 용기가 생겼다. 적어도 쇼코가 나를 모른 척하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쇼코를 못 보고 돌아간다고 해도 상관없다고도 생각했다. 당시에 나는 거기까지 간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나열하고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문은 생각보다 빨리 열렸다. 키가 큰 백발의 노인이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어두운 피부에 붉은기가 돌았다. 대학 새내기 시절에 배웠던 교양 일본어를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입에서는 그저 쇼코, 쇼코의 친구, 한국, 편지 같은 단어들로만 더듬더듬 튀어나왔다. 노인은 그런 나를 보고 웃으면서 알아듣지 못할 일본 말들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곳에는 붕꽃을 심어놓은 작은 마당과 반질반질한 나무 마루가 있었다. 노인은 그 마루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가 앉았다. 노인은 나와 거리를 두고 앉아서 부끄러운 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말에는 대부분 쇼코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갔다. 자기 할아버지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줄 안다고. 그래서 숨이 막힌다던 쇼코의 말이 떠올랐다. 노인은 나에게 얼음물을 한 컵 갖다 줬다. 쇼코, 쇼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러더니 소유가 왔다고, 한국에서 소유가 왔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방 안에서는 작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노인은 문고리를 돌려보더니 안에서 문이 잠겼다고 몸짓으로 말했다. 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서늘했다. 쇼코는 더 이상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쇼코의 가상친구나 일기장 정도였는데 쇼코는 그냥 그 일기장에 일기를 쓰기를 그만둔 것뿐인데 일기장 주제에 쇼코의 삶에 개입하려고 했다니. 노인은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모자를 쓰고 자기가 잠깐 밖으로 나가겠다는 식으로 손짓을 했다. 노인이 대문을 밀고 나가는 동시에 쇼코의 방문이 열렸다. 긴 머리를 높이 묶고 노란색 슬리브리스 나염 원피스를 입은 쇼코. 쇼코는 마루에 앉아 얼음물을 마시는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타박타박 걸어서 조금 거리를 둔 채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쇼코에게서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정면을 응시하고 앉아 있었다. 쇼코는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널 보러 한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나는 쇼코의 옆얼굴을 보며 말했다. 내가 먼저 와서 실망했지. 쇼코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아주 작게 열고 한숨을 쉬듯 말했다. 내가 그리웠어. 나는 쇼코가 조금 미워져서 나도 내가 보고 싶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가 그리웠었다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어떤 연애는 우정 같고 어떤 우정은 연애 같다. 쇼코를 생각하면 그 애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었다. 사실 쇼코는 아무 사람도 아니었다. 당장 쇼코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 일상이 달라질 수는 없었다. 쇼코는 내 고용인도 아니었고 나와 일상을 공유하는 대학 동기도 아니었고 가까운 동네 친구도 아니었다. 일상이라는 기계를 돌리는 단순한 톱니바퀴들 속에 쇼코는 끼지 못했다. 진심으로. 쇼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쇼코에게 내가 어떤 의미이기를 바랐다. 쇼코가 내게 편지를 하지 않은 그 무렵부터 느꼈던 이상한 공허함. 쇼코에게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정신적인 허영심. 쇼코의 피부는 실핏줄이 다 비쳐 보일 정도로 얇고 하였다. 밖으로는 안 나가느냐고 묻자 쇼코는 할아버지와 병원에 갈 때 빼고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나갈 때도 챙이 넓은 모자를 써서 햇빛을 피한다고 했다. 왜 도쿄로 가지 않느냐고 묻자 쇼코는 나를 똑바로 보고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더니 방으로 가서 스케치북 한 권을 가지고 나왔다. 8절지 크기의 스케치북을 펼치자 크레바스로 그린 단순한 그림들이 있었다. 어떤 그림은 그저 북북 그어넣은 색깔뿐이었고 어떤 그림은 종이 구석에 작게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크레파스로 쓴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쇼코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가리키며 일본어로 읽고 영어로 말했다. 불에 타다만 발바닥. 등이 꺼져버린 하이웨이 위에 가로등. 썩었을 때 그것뿐인 씨앗. 발에 맞춰 걷지 못하는 군인. 의욕 없는 독재자. 전형의 반대말. 그러나 전형. 이럴 줄 알았다는 말에 이상한 메아리. 얼어 죽기 직전까지 바닥을 찍는 비둘기. 쇼코는 그림들과 그 제목들을 다 소개한 후에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 쇼코. 쇼코는 표주가 나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거운 마음을 누르며 그림을 참 잘 그린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
쇼코는 그림을 그릴까봐, 아니, 글을 써볼까 라고 말하면서 예의 바른 웃음을 지어 보였다. 우리가 이해하자. 그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잊어버리자. 같은 말들은 할아버지의 말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쇼코에 관해 말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 같았다. 쇼코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여기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까지의 편지 교환이 무슨 그리 큰 의미였다고. 그것도 50살이나 차이 나는 외국인과의 펜팔이었다. 50 이후로는 돈도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살아왔지만 자기를 굽히는 법을 모르던 사람이 쇼코의 침묵 앞에서는 체념했다. 쇼코의 편지를 모아놓았던 거실 협탁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우편함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쇼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작은 집에서 인형처럼 붙박여 있던 쇼코의 모습이 유령처럼 언뜻언뜻 눈앞을 스쳤다. 물리치료사가 되었겠지.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했을 테고. 당시에 나는 쇼코가 너무 쉬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23살에 벌써 직업을 정하고 태어난 소읍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건 형편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비겁하게도 현실을 안주하려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그런 이상한 오만으로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나의 삶이 속물적이고 답답한 쇼코의 삶과는 전혀 다른 자유롭고 하루하루가 생생한 삶이 되리라고 믿었던 것 같다. 영문과를 졸업하고 나는 한 방송국의 영화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아카데미 등록 비용을 대기 위해서 밤에는 영어 과외를 했다. 팀원들과 함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카메라 촬영을 배우고 꽤나 알려진 영화 감독의 강연을 듣기도 하면서 초심을 다져나갔다. 물론 지난한 과정이긴 하겠지만 나는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되리라는 내 꿈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대학 동기들은 은행으로, 항공사로, 출판사로 저마다 직장을 찾아서 떠났다. 나는 그 애들이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돈과 안정만을 좇는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내가 중요한 건 오로지 의미였다. 나는 나의 꿈을 따라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위했다. 그러나 두려웠다. 영화 감독이 되고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는 영화를 찍는 것은 확률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아카데미를 마치고 단편영화 독립영화제에 작품을 냈다. 어떤 코멘트도 없는 낙방이었다. 마음을 정리하고 1년 동안 쓴 시나리오 또한 공모전에서 떨어졌다. 같이 영화를 공부하던 사람들은 내가 쓴 시나리오가 진부하고 지루하며 개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내 딴에는 꽤나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대사를 읽으며 이런 건 대사도 아니라고 말했다. 아직은 더 공부를 해야겠네. 영화를 더 많이 봐야겠어. 라는 말을 해마다 들었다. 자기는 시나리오 쓴 지 얼마나 됐어? 라는 물음에 쭈뼛거리게 되었을 즈음 나는 30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5년간 시나리오를 썼고 작은 영화들의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런저런 영화판 뒤풀이 자리에 가서 가십을 듣고 퍼뜨리기를 잘했다. 창작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고 나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것이고 내가 머무는 세계의 한계를 부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늘 돈에 쫓겼고 학원 일과 과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으며 돈 문제에 지나치게 예민해졌다. 이미 직장에서 대리급이 된 친구들과는 돈 씀씀이가 확연히 달라졌고 그 애들은 내가 밥값도 내지 못하게 했다. 친구들의 배려였지만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자존심을 긁었다.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친구들은 주말이면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다녔고 틈틈이 책을 읽었지만 나의 독서량은 그 애들보다는 빈약했다. 반면 영화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늘 그들의 재능과 나의 재능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휩싸였다. 영감은 고갈되었고
매일매일 괴물 같은 자의식만 몸집을 키웠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자가 된 감독 지망생과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야간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을 보며 내가 그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꿈은 죄였다. 아니, 그건 꿈도 아니었다. 영화일이 꿈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꿈을 쫓았다면 나는 적어도 어느 부분에서는 보람을 느끼고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지 감독이 되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다. 나 자신도 설득할 수 없는 영화에 타인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건 착각이었다.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이미 죽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그저 영화판에서 비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시나리오를 썼지만 이야기는 내 안에서부터 흐르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적이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하기에 억지로 썼다. 꿈, 그것은 허영심, 공명심, 인정욕구, 복수심 같은 더러운 마음들을 뒤집어 쓴 얼룩덜룩한 허울에 불과했다. 꼬인 혀로 영화 없이는 살 수 없어. 영화는 정말 절실해.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제대로 풀리지 않은 욕망의 비린내를 맡았다. 내 욕망이 그들보다 더 컸으면 컸지 결코 더 작지 않았지만 나는 마치 이 일이 절실하지 않은 것처럼 연기했다. 순결한 꿈은 오로지 이 일을 즐기며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이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영광도 그들의 것이 되어야 마땅했다. 영화는 예술은 범인의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자들의 노력 속에서만 그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능이 없는 이들이 꿈이라는 허울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 그 허울은 천천히 삶을 좀먹어간다. 나는 영화판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거의 다 잃어갔다. 기다려준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림자를 먹고 자란 내 자의식은 그 친구들마저도 단죄했다. 연봉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친구는 볼 것도 없이 속물이었고 직장생활에서 서서히 영혼을 잃어간다고 고백하는 친구를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고소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의 끔찍함에 놀랐으나 그조차 오래가지는 못했다. 점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고 엄마와 할아버지를 찾아가지도 따로 전화하지도 않았다. 그나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면서 영화를 통해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그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오만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쓸쓸하게 했을지 당시에 나는 몰랐다.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온 시간은 오후 3시였다. 나는 그때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너 아직 자는 거냐? 집 앞이다. 비가 내리는 11월이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보니 아침 8시부터 할아버지에게서 5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언제부터 기다린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의 황토색 베레모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코와 귀가 빨갰다. 한 층에 몇 명이서 사는 거냐. 할아버지는 복도를 지나며 양옆으로 붙어있는 방문들을 보고 쯧쯧 혀를 찼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 의자를 빼서 할아버지 쪽으로 끌었다. 그깟 의자 필요 없다. 나는 바닥이 편하니. 나도 바닥에 앉자 할아버지는 여자는 차가운 바닥에 엉덩이를 대면 안 된다면서 의자에 앉으라고 소리를 쳤다. 할아버지, 여기서는 조용히 말해야 돼. 방음이 잘 안 돼. 연병할 소리. 할아버지는 무슨 문병 온 사람처럼 비타민 음료 한 박스를 들고 왔다. 나는 박스에서 병 하나를 꺼내서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이딴 건 필요 없다. 너나 마셔. 내가 하도 바쁘다 해서 얼마나 바쁜지 한번 보러 왔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고. 별거 없구만.
기집애가 또 이래 없어서 남자나 한번 만나보겠어? 그딴 소리 할 거면 가. 할아버지가 서울 자취방으로 나를 찾아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할아버지의 자리는 우리 집 소파 위이거나 할아버지 방의 옥장판 위였으니까. 그런 할아버지가 내 공간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기차를 타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비를 맞으면서까지 나를 보러 온 거였다. 그런 건 할아버지답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오라는 법은 있어도 발벗고 찾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으므로. 나는 이 글에서 여러 번 할아버지답지 않다는 말을 썼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할아버지는 그저 그의 일부분일 뿐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져도 나는 그의 삶의 5분의 3을 알지 못한다. 할아버지도 결국은 그저 내 방을 잠시 지나쳐가는 손님일 뿐이었다. 속수무책으로 낯선 길에서 비를 맞아야 했던 노인,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실패자 중에 실패자로 기억될 그 낯선 노인이 내 눈앞에 앉아서 딴청을 피웠다. 직장에 나간 엄마 대신 나를 업어 키운 그였다. 그의 돌봄으로 뼈와 살이 여물었고 피가 돌았다. 효도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부채감을 느꼈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는 그에게 해준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더 등을 돌리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더니 내 손에 쥐어주었다. 아직 채 뜯기지 않은 편지 봉투였다. 쇼코야, 쇼코가 우리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다. 할아버지는 속주머니에서 다른 편지 봉투를 꺼내서 자랑하듯이 그 안에 든 작은 팸플릿과 폴라로이드 사진, 편지지를 보여줬다. 코팅되어 있는 하늘색 팸플릿의 맨 앞장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둘과 남자 하나가 웃고 있었다. 가운데의 중년 여자가 원장 같았고 양쪽의 남녀는 20대로 보였다. 그 젊은 여자가 쇼코였다. 볼의 젖살은 다 빠졌고 머리카락과 눈썹은 갈색으로 염색되어 있었다. 볼에는 분홍색 블러셔를 과하게 발라서 얼굴이 온통 핑크색으로 보였다. 쇼코는 눈과 입을 있는 대로 과장해서 활짝 웃고 있었다. 폴라로이드 사진에서 쇼코는 발만 하얀색인 까만 고양이를 안고 있었다. 고양이는 눈을 감은 채 쇼코의 팔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있었다. 쇼코는 이 사진에서도 이를 보이며 크게 웃고 있었다. 쇼코는 고향에서 물리치료 선생이 됐다. 아주 좋은 병원이라지. 내가 그 병원으로 가면 할인을 해주겠다나 뭐라나. 고작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냥 전화하지. 그냥 온 거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돌았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담뱃불을 붙이고 담뱃끝을 쳐다봤다. 요즘 누가 방에서 담배를 피워. 집주인이 알면 당장 쫓겨나. 할아버지는 내 말에도 굴하지 않고 2번째, 3번째 연달아 담배를 피웠다. 나는 잔소리를 하려다가 관두고 팸플릿 속의 쇼코의 얼굴을 보는 척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할아버지가 보내는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너 말이다. 이런 말은 처음 해보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서울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영화 감독도 되고 힘든 대로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까짓것 다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난 그거 멋지다고 본다. 할아버지는 담배를 커피깡통에 비벼 끄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나에 대한 안쓰러움을 숨기는 얼굴이었다. 감정을 숨기는 연습이 잘 안 된 사람이어서 그런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비쳤다. 할아버지는 내가 수렁에 빠진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도 나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싶었겠지. 나는 할 말이 없어서 팸플릿을 보며 말했다. 는 화장을 무슨 가부키처럼 했대? 예쁘기만 하구만. 가부키든 경극이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 말을 하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야, 왜 벌써 일어나? 그냥 그 말 하려고 온 거다. 너 바쁜데 시간 뺏기 싫어.
할아버지는 내가 하나도 바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냥 불쑥 찾아와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오후 3시에도 집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테니까. 나는 간단한 할아버지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밖으로 따라 나갔다. 하나뿐인 2단 우산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성격 급한 할아버지는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펴지는 우산이었지만 버튼도 듣지 않았고 수동으로 펴지지도 않았다. 비는 굵은 방울로 떨어져 내렸다. 이런 날씨에 우산 하나 제대로 챙겨오지 않은 할아버지에게 화가 났다. 골목 끝에 편의점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우산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뒤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괜히 웃었다. 나는 고장난 우산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뛰어갔다. 울음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건넸다. 이딴 거 필요 없다. 비도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야, 왜 울고 그래?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다시 우산을 뺏어서 우산을 펴려고 낑낑댔다. 우산이 펴지질 않잖아. 저번만 해도 잘 됐는데 꼭 필요하면 이래. 눈물도 셌다. 이리 줘. 할아버지가 우산을 조금 만지자 꼼짝도 않던 우산대가 활짝 펴졌다.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면서 나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할아버지가 쓰고 가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정류장까지라도 같이 가자고 하니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는 할아버지의 눈이 빨개졌다. 울고 싶으니까 그냥 풀어달라는 눈빛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았다. 할아버지는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곧장 앞으로 걸어갔다. 저렇게 제멋대로고 충동적이고 마음 여린 이상한 사람. 이상한 나의 할아버지. 저 엉망진창인 사람. 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할아버지가 씌워준 우산을 쓰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소유에게 잘 지내니? 물론 나를 잊었겠지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내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전에 하나에게 뉴욕에서 너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때 너의 메일 주소도 알게 되었지만 메일을 썼다 지웠다 여러 번 하다 결국 보내지 못했어. 단순하게 말하자. 나는 그때 아팠었어. 핑계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조가 있었고 대학 입학시험을 보기 전에도 아픈 건 마찬가지였어. 그때 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서 보냈었지. 과장도 있었지만 모두 사실이었어. 너는 왜 내가 도쿄를 가지 않느냐고 물었었지. 그래. 난 누구보다도 도쿄를 가고 싶었어. 도쿄에 가면 보다 쉽게 죽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어. 집에서는 할아버지와 고모가 돌아가며 나를 감시했었으니까. 내가 자살 시도를 하는지 어떤지. 한 번은 할아버지에게 걸려서 죽다가 살았어. 생명의 은인인 셈인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믿기만 했어. 할아버지가 내게 말하더라. 세상에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호사스러운 생각을 하느냐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사무라이 정신 운운. 우울증이 치료를 요하는 병이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 그 사이에 상태는 더 악화되었었고. 할아버지 때문에 도쿄를 가지 못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에게 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나에게 할아버지가 필요했어. 도쿄로 가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정말 끊어버릴 것 같아 무서웠어. 집에서 자살 시도를 했을 때도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 나를 구해주리라는 생각이 있었었나 봐. 겁이 났어. 그래서 고향에 머물렀던 거야. 나는 어떤 의미로든 할아버지와 고모에게 의존하고 있었어. 대부분의 시간은 무기력했고 가끔씩 정신이 맑아질 때는 내가 내 정신을 연료로 타오르는 불처럼 느껴졌어.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에 화가 났어. 그렇게 화를 내고 보면
몸이든 정신이든 쟤처럼 부서져 버리는 거야. 그런 과정들을 반복했어. 사람들은 19, 20, 21를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말하더라. 나는 하루하루 죽고 싶었던 기억밖에 없었는데도. 우리 집에 찾아왔던 날이 흐릿하게 기억나. 약물 치료를 시작하던 즈음이었는데 널 보고 반가웠던 것도 걔였다면 오줌을 지렸을 거야. 너에게 내 스케치북을 보여줬던 것도, 너와 팔짱을 꼈던 것도, 너에게 나쁘게 말했던 것도 기억나. 약을 먹어서 멍한 상태였고 내가 나를 뿌리치는데도 그냥 무덤덤해했었어. 내가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데도 널 따라가야겠다는 생각도 못했어. 내가 짜잔 하고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마루에서 한참을 자고 일어났더니 해가 져 있더라. 그제야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 나는 너를 영영 잃어버린 거야. 날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이런 편지를 썼다고 욕해도 좋아. 사실 그렇기도 하니까. 이제 조금은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 종종 편지할게. 쇼코. 동이 틀 때까지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책상 의자에 꼬박 앉아서 창밖의 풍경이 검정에서 짙푸른색으로, 밝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중고등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어제 할아버지가 널 찾아가셨다고? 응. 넌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80 다 먹은 노인네가 비 오는 추운 날에 서울까지 갔어. 너희 집에서 재워드릴 생각은 못할 망정 밥도 한 끼 안 챙겨드리고 빈속으로 그냥 보내? 엄마는 여기까지 말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핸드폰 뒤편에서 내가 오고 싶었다니까. 얼굴만 보러 간 거야. 애한테 왜 야단이야? 라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노인네를 찬바닥으로 내몰아.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불안정한 엄마의 목소리에서 엄마가 단지 나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 엄마는 나에게 화를 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에게 시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병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다. 늙는 것에 대해서도 할아버지는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병든 노인 같은 건 멋지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감히 병 따위가 자신을 조종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강단이나 고집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병이었다. 내가 영화 좀 찍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며 앓는 소리를 하고 다닐 무렵이었다고 한다. 내가 글을 쓴다며 책상에 앉아서 연애 기차나 클릭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2년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한다. 그날 자취방에 찾아왔을 때도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고. 가끔씩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면 받지 않거나 건성으로 받곤 했다. 할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당연히 원래 그렇게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내 상황이 나아지고 자리를 잡아서 떳떳해져야 한다고만 생각했었다. 할아버지는 건강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았고 되려 나이가 드니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말했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엄마는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 잠시 일을 접고 주중이라도 집에 와서 할아버지의 간병을 해야 한다고. 엄마는 돈을 벌어야 하잖니. 페이는 적지 않게 줄게 라고 말했다. 페이를 주지 않으면 내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듯이. 하지만 나를 믿지 않는 엄마를 비난하기에는 나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물끄러미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온 모습을 보고 얼굴에 미소만 띄었을 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깡마른 몸. 할아버지는 자취방을 찾아왔던 날에 썼던 황토색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합성 피역의 붉은색 소파는 할아버지의 뒤통수가 닿았던 자리가 벗겨져 검은 내피가 드러났다. 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룰도 알지 못하는 야구 경기를 보았다. 허벅지가 퉁퉁한 타자가 공을 치기 전에
발을 구르며 엉덩이를 실룩거렸다. 재미없어. 딴 거 봐. 거의 다 끝났다. 끝나는 것만 좀 보자. 나는 할아버지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아 채널을 돌려댔다. 정신없어. 보던 것 좀 보게. 리모컨 줘봐. 한 번이라도 내가 리모컨 잡아본 적 있어? 지금까지 할아버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잖아. 할아버지는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할아버지 딴에는 힘을 쓴다는 표정이었지만 끝내 내게서 리모컨을 빼앗지 못했다. 나는 패션 채널을 틀어서 메이크업 강좌를 봤다. 내 남자를 유혹하는 아이 메이크업이라는 주제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텔레비전 쪽으로 걸어가서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다. 야구 안 볼 거면 꺼버려라 이딴 거.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살 거야? 어떻게 그렇게 남 생각을 안 해? 자기 마음만 편하면 끝이야? 할아버지는 소파로 돌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 옌병 쓸데없는 소리. 속 시원해? 결국 이렇게 돼서?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난 정말인지 괜찮을 줄 알았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턱도 벌릴 수가 없었다. 턱을 벌려 입을 열면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아서였다. 그제야 할아버지의 마른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몸이 말라가고 피부가 누렇게 변해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광경인 줄로만 알았다. 단지 그 노화가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고만 생각했다. 나 자신에게는 그리도 예민했으면서 할아버지의 상황에는 왜 그토록 무뎠었는지. 할아버지는 베레모를 벗어서 무릎에 올려놨다. 수치 적은 흰 머리카락이 모자에 눌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치 애인에게 이별을 고하는 남자처럼 변명했다. 정말이다. 이렇게 심해질 걸 알았으면 너에게 진작 말했을 거다. 자주 얼굴이나 보자고. 할아버지는 안간힘을 써서 웃고 있었다. 내가 말했으면 나 자주 보러 왔을까? 나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의 머리를 꼭 안았다. 정수리에서 머리기름 냄새가 났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65밤을 더 보내고 영면하셨다. 그 65날들만큼 하루하루를 깨어 살아본 적은 없었다. 우리 셋은 보이지 않는 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안방에서 함께 잤다. 할아버지가 장롱 쪽에서, 엄마가 문가에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 잤다. 불을 끄고 천장을 보면서 하던 이야기들,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말들도 용기를 내서 주고받았다. 마치 처음 사귀는 사람들처럼,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내가, 또 나와 엄마가 대화를 주고받았다. 협탁 서랍에 있던 쇼코의 편지는 어디에 뒀어? 그거? 버렸지. 왜? 그냥 속이 상했었어. 할아버진 왜 걔가 그렇게 좋아? 예쁘잖냐? 잘 웃고. 아빠는 나보곤 예쁘다고 한 적 없었잖아. 질투났어. 엄마가 끼어들어 말했다. 며칠이 지나고 할아버지와 엄마는 나를 사이에 두고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는 40년을 혼자 살았지. 그래. 왜 그랬어, 아빠? 그런 너는 왜 이서방 가고 남자랑 만나지도 않고. 눈치도 없으셔. 많이 만났어, 남자. 이젠 만나지만 말고 같이 살아도 봐.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 셋에게 유익한 독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독은 독이었다. 점점 모르핀 투약 횟수가 잦아졌고 할아버지는 먹는 것마다 토하거나 아예 드시지 못했다. 깡통에 든 유동식을 들여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냥 한두 시간만이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좋은 소리 한 번 하는 법 없이 무뚝뚝하기만 했는데 그게 고작 부끄러움 때문이었다니. 죽음에 이르러서야 겨우 부끄러움을 죽여가며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사내답지 않다고 여기며 깔보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다. 가끔씩 그런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어져 나왔던 사랑의 흔적들이 있었다. 엄마와 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나는 엄마를 상당 부분 용서했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었다. 엄마는 나를 낳자마자 일을 나갔고 흉한 소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빠의 죽음을 덮으려는 데에만 급급해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엄마가 나로부터 아빠에 대한 애도의 기회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온 학부모들을 제치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갔던 일. 현관문 열쇠를 목에 걸고 동네를 돌아가기 싫은 집으로 걸어가던 일. 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던 엄마. 그 흔한 잔소리 한번 하지 않던 무심한 엄마. 할아버지의 임종을 3시간여 앞두고 엄마는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상을 치르면서 쓸 세면도구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은 물기 하나 없이 딱딱하고 차가웠다. 할아버지의 숨이 멎자 엄마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뿐이었다. 내가 할아버지의 얇은 몸 위에 엎어져 울고 있을 때 엄마는 한 발자국 떨어져 서서 그런 할아버지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엄마는 울지 않았고 눈가에는 눈물조차 맺혀있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도 엄마는 손님들을 치르며 땅콩, 오징어포 같은 것들을 주워 먹었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선선히 웃기도 했다.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리, 소희 엄마 독한 거 보라지, 하나 있는 자식이 저리도 무정하니 죽은 노인네만 불쌍하네. 번듯한 아들 하나라도 뒀으면 이만큼 초라하지는 않았을 거야.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껍데기만 보고 단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치솟을 무렵 나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지 않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슬픔을 억누르다 결국은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마였다. 평생을 함께 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눈물을 풀어낼 수조차 없는 사람. 울고 개원해서 시선을 줄은 모르는 사람. 그저 차가운 손과 발, 두통처럼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만 아픈 사람이 엄마였다. 장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 엄마의 얼음장 같은 손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는 퉁퉁 부은 내 얼굴을 차갑게 바라봤다. 엄마의 흰자 위는 하얗다 못해 파란빛이 돌았다. 울고 싶어. 그 말을 하며 엄마는 힘들게 웃었다. 다 묶이지 않은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흘러내려와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실핀을 꺼내서 엄마의 비어져 나온 머리카락을 머리에 고정시켰다. 너도 엄마가 이상해 보이지? 나는 고개를 가로젓다가 끄덕였다. 응, 엄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엄마에게 쌓인 감정을 풀지 못했을 때에는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엄마는 조금 웃다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버렸다. 할아버지의 옷은 4박스 정도로 정리를 해서 가까운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다. 구멍난 양말이며 얇아질 대로 얇아진 속옷, 기름때가 낀 플라스틱 핏, 밑창이 너덜너덜해진 운동화, 가죽이 허옇게 일어난 구두, 거의 다 쓴 코롱은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엄마는 별다른 고민 없이 할아버지가 80에서 90년대의 프로야구 기사를 모아놓은 스크랩북도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신문을 읽을 때마다 쓰던 돋보기 안경과 틀니는 납골당 서랍에 넣기 위해 챙겼다. 평소에 쓰던 황토색 베레모, 여름철에 쓰던 중절모 하나, 두꺼운 펠트천으로 만든 감색 중절모는 내 방에 가져갔다. 엄마는 납골당 안에 넣을 사진 3장을 고르라고 했다. 나는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방에서 아직 아기인 나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골랐다.
그리고 엄마의 중학교 졸업식에서 엄마와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엄마와 할아버지는 그 흔한 꽃다발도 없이 가지런히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엄마와 나 할아버지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은 고작 한 장뿐이었다. 우리 셋은 반통짜리 수박을 앞에 두고 어색하게 앉아있다. 할아버지가 가운데에서 입을 꽉 다문 채 설핏 웃고 있고 나는 한 손에는 수박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V를 그리며 어색하게 웃는다. 엄마는 한 손에 시카를 들고 표정 없이 카메라를 바라본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쇼코였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엄마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 보인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늙은이 사진을 찍어서 뭐하냐고 말했다. 엄마는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할아버지는 젊은 자기의 모습을 진짜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쇼코는 그래도 사진을 찍겠다며 따라다녔고 엄마와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었다. 쇼코는 그 사진을 할아버지에게 편지와 함께 보냈다. 사진 중에는 쇼코와 내가 천변에서 조금 떨어져 서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콘택트 렌즈를 끼기 전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던 내 얼굴과 단정한 미소를 짓는 어린 쇼코가 거기에 있었다. 그때만 해도 쇼코가 나보다 한참은 어른처럼 느껴졌었는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쇼코는 그저 어린애처럼 보였다. 쇼코가 보내온 사진은 노란색 고무줄에 묶여서 신발 박스의 맨 아래에 보관되어 있었다. 엄마가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쪽파를 다듬는 사진, 할아버지와 내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 모습, 할아버지와 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어색하게 웃는 사진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베레모를 쓰고 천변 벤치에 앉아서 배드민턴 라켓으로 파리를 쫓아내는 듯한 포즈를 잡은 사진도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쇼코도 할아버지의 병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엄마는 할아버지와 쇼코 사이에 어떤 내용의 편지가 오고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유품 속에서도 쇼코의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스크랩북과 사진을 제외한 기록물들을 모두 정리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투병 시기에 쇼코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아빠는 30년을 집에서만 보냈어. 엄마는 할아버지의 뒤통수에 달아서 내 피가 드러난 소파를 만지며 말했다. 지니?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이야. 엄마는 베란다 귀퉁이에 고무나무를 가리켰다. 저 화분과 다를 바가 없었어.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눌렀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할아버지는 고작 10살 때부터 가게에서 점원 노릇을 하며 일을 시작했다. 부모에게 한창 투정 부릴 나이에 할아버지는 주판을 튕기며 삼촌의 가게를 돌봤다. 아들이 없는 삼촌의 가게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좋으리라는 조부의 결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쉰이 될 때까지, 그 가게가 망할 때까지 할아버지는 전쟁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일을 거르지 않았다. 그렇게 할아버지 나이 50, 할아버지는 가게를 처분해야 했다. 자신의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다고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고백했다고 한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엄마는 말했다. 몇십 년간 이유를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해주지 않았고 그저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렸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 아빠는 잠잘 때 말고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일을 정리하는 마지막까지도 아빠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어. 정작 필요할 때는 없었다가 내가 독립할 때가 되니 갑자기 밖에 나가지 않는 거야. 나의 시댁 쪽 식구들은 왜 귀한 내 아들이 사돈을 부양해야 하는 거냐고 엄마를 호되게 나무라기도 했다고 한다. 건강한 양반이 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거냐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아빠는 교육받아야 할 때 교육받지 못하고 즐겨야 할 때 즐기지 못했던 사람이라며 우리 할아버지를 받아들였다. 아빠가 그토록 질색하는 담배를 할아버지가 환기도 시키지 않고 피우는 것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말했다. 늘 내게 먼저 돌아가신 아빠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했다. 아주 번듯하게 잘생겨서 사위라고 데리고 다니면 면이 섰다는 이야기, 타고난 이야기꾼이어서 밥상머리에서 늘 웃었다는 이야기, 천성이 다정해서 엄마나 할아버지의 생일을 잊지 않고 작은 선물들을 줬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다. 엄마는 그 다정한 남편을 결혼한 지 4년 만에 잃어버리고 고집불통 노인네와 울기 잘하는 어린 딸과 지금껏 함께 살아왔다. 나는 할아버지의 틀니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서울 자취방으로 오셨던 날 있잖아.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어?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멋지다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니까 멋지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영화 일이 마음으로 정리가 되더라. 정리가 되다니? 이제는 끝내려고, 엄마. 엄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우리는 별말 없이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엄마는 내가 서울에서 계속 지낼 건지 아니면 고향으로 다시 내려올 건지 물었다. 나는 서울에 살든 고향에 살든 엄마와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엄마도 이제는 자유로워지라고. 집에 남자친구든 친구든 불러서 같이 놀고 누구의 밥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 했다. 엄마는 누구보다도 혼자 있기를 바랬던 사람이잖아. 고마워. 엄마는 신문지로 포장된 돈 뭉치를 건넸다. 할아버지 유산 전부야. 이걸 왜? 괜히 그러지 말고 하다. 할아버지가 꼭 너 주라고 하셨어. 엄마는 가방에 돈 뭉치를 넣으며 가는 길에 은행에 들러 입금하라고 말했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한 푼, 두 푼 모은 지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모은 돈인지 구지폐가 아래쪽에 쌓여 있었다. 엄마의 집을 나오면 습관처럼 우편함에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에 봉투 하나가 걸렸다. 노란색 봉투에는 발신자 위치에 일본어가, 수신자 위치에 영어가 적혀 있었다. 수신자에는 미스터 킴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편지를 훔쳐서 주머니에 넣고 시외버스 안에서 봉투를 뜯었다. 작고 뾰족한 쇼코의 서체가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새로 쓰기로 된 한 장짜리 편지였다. 나는 핸드폰으로 편지를 찍어서 일본어를 잘 아는 시나리오 작가 알에게 전송했다. 할아버지가 받은 편지야.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알은 MMS 메시지를 보냈다. 미스터 김에게. 어제는 할아버지의 요양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의 서쪽 응달에도 목련이 눈부시게 피었어요. 오늘은 심한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했던 환자가 드디어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퇴행성 허리 디스크가 진행되고 있는 16살 여자아이가 정기치료를 끝내고 저에게 말했어요. 아프지 않아서 좋겠네요. 라고. 그 애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해져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스터 김, 이제는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하셨지요. 제 편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그 편이 마음 편하겠다고요. 편지를 보내지 않으니 자꾸만 미스터 김에게 말할 거리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미안해졌어요. 웃고 떠들고 일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미안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쇼코. 나는 봉투에 적힌 주소로 짧은 편지를 썼다. 쇼코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4월 5일 저녁 7시 즈음이었어.
2년간 투병을 하셨고 지난 2달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어. 내가 그나마 할아버지와 최근까지 연락한 친구야. 할아버지는 너를 각별히 여기셨고 내가 한 번쯤은 당신을 만나러 오기를 바라셨었지. 한국에 오겠다고 꼭 다시 만나자는 너의 빈말을 진담으로 알아들으셨나 봐. 이제는 이런 손편지 쓰는 것도 귀찮아.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스카이프로 전화해. 소유. 나는 이메일 주소와 스카이프 아이디를 종이에 꾹꾹 눌러 적어 빠른 우편으로 보냈다. 그리고 서울의 자취방에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이틀은 울기만 했던 것 같다. 몇 달 전 바로 저기 보이는 행어 아래에서 줄담배를 피우던 할아버지를 기억했다.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며 더 분명해졌다.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오히려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내 나이 30. 경력이라고는 인문대학 학부 졸업장과 단편영화 2편의 감독뿐이었다. 영어로 읽고 말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도 성적표도 없었고 인턴 경력조차 없었다. 원서를 써보려면 영어 성적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대학교 때 보던 토플 책을 펼쳤다. 문법을 정리하고 하루에 단어를 100개씩 외웠다. 그러자 뜨개질을 하듯이 마음이 정돈되고 쉽게 집중할 수 있었다. 단순 암기에 집중하니 잡념이 조금씩 사그라졌다. 시나리오를 쓸 때는 하루 웃었다, 하루 울었다 했다. 하루는 글이 잘 써진다고, 이만하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다가 다음 날에는 전날 쓴 글을 버리고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꾸준히 써야 한다고들 말했다. 적어도 5년을 꾸준히 썼지만 글이 늘지 않았다. 평생을 써도 아무 의미 없는 장면들만 만들어내리라는 공포가 근육을 굳게 했다. 내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 능동적인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며 암기식 교육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토록 싫어했던 제도권 교육 안에서 나는 얼마간 편안함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동안 매일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일도 거르지 않았다. 새벽에 눈을 뜨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단단한 땅도 결국 흘러가는 멘틀 위에 불완전하게 떠있는 판자 같은 것이니까. 그런 불확실함에 두 발을 내딛고 있는 주제에, 그런 사람인 주제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쇼코에게서 전화가 온 건 새벽 1시였다. 이불 위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테레사라는 아이디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전화기를 든 상대는 한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말해, 쇼코. 쇼코는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미스터 김 소식은 유감이야. 감기에 걸린 것처럼 잠긴 목소리였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 왜? 미스터 김이 아픈 모습을 나에게 보이기 싫어하셨어.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아픈 걸 쇼코가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할아버지가 아팠던 걸 알았어? 응, 소유 너는 몰랐었지. 응, 몰랐었어. 나만 빼놓고 모두가 알고 있었구나. 쇼코 내가 뭐라고. 나는 목이 맸다. 널 속인 건 미안해. 하지만 미스터 김과의 약속이 더 먼저였어.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쇼코는 말을 이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가서 나와 할아버지를 보겠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기분으로는 쇼코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몰랐던 비밀을 할아버지와 공유했다는 질투.
내게 내내 연락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미운 마음, 일본에서 본 쇼코의 태도에 대한 거부감, 나의 불안정한 처지에 대한 방어심,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로 모여서 차가운 마음으로 굳어졌다. 나는 너를 안 봐. 쇼코는 이게 마지막이면 마지막일 거라고 나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말했다. 미스터 김이 내게 보내신 편지는 200통 정도야. 나보다는 너와 너희 가족에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꼭 만나서 주고 싶어. 나는 목이 메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쇼코는 명동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다고 했다. 나는 우리 동네 카페로 쇼코를 불렀다. 약속 시간 20분 전에 카페로 나갔더니 쇼코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팸플릿에서 본 것과 비슷한 금발로 염색한 긴 머리에 속눈썹까지 붙인 진한 화장을 한 얼굴이었다. 쇼코는 반짝거리는 재질의 카키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하얀 옥스퍼드 단화를 신고 있었다. 쇼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예의로라도 웃지 못했다. 나는 금색 펄로 반짝이는 쇼코의 손톱에 시선을 줬다. 쇼코는 명동에서 칼국수를 먹고 네일숍에 들르고 마사지를 받았다고 서울은 나의 고향인 K군과 전혀 다른 곳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생각할 때면 늘 K군의 그 고즈넉한 분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중년 여자들, 기다란 풀들이 우후죽순 솟아난 천병과 하루살이들이 떠올랐었어. 나는 그 말을 흘려듣고 쇼코에게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편지를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쇼코는 그런 내 손을 한 손으로 잡더니 다른 한 손까지 보태서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쌌다. 쇼코는 미소가 감도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일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 손짓과 표정에서 나는 위안을 느꼈고 쇼코로부터 위안받는다는 사실에 당혹했다. 나는 일본에 갔을 때 쇼코에게 느꼈던 우월감을 기억했다. 너의 인생보다는 나의 인생이 낫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던 때, 집에 틀어박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었던 쇼코를 한심스럽게 생각했던 일, 넋이 나간 것처럼 내게 기대서 팔짱을 끼던 모습에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던 기억, 그리고 쇼코의 아픈 할아버지를 보며 나의 할아버지의 건강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일도. 나는 쇼코의 그늘을 보지 못했다. 여기. 쇼코는 비닐 쇼핑백 2개를 꺼냈다. 미스터 김의 편지야. 나는 쇼핑백으로 손을 뻗어서 편지를 하나 꺼냈다. 지독한 악필이었다. 새로 쓰기로 된 편지에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 숫자가 분방하게 섞여 있었다. 그리고 편지지 구석에 머리가 둥글고 주둥이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참새 2마리가 기지개를 켜듯이 날개를 펴고 웃는 그림이 있었다. 정교하지 않고 대충 그어놓은 스케치였지만 새들의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할아버지의 소파 옆 협탁에는 재떨이와 전화기, 메모장이 언제나 놓여 있었다. 전화를 하면서 받아 적기 위한 메모장이었지만 그보다는 할아버지의 낙서장에 가까웠다. 할아버지는 도형이며 사람의 얼굴, 나무, 동물들, 그리고 기괴한 문양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그러다 청소를 한다고 자신이 그렸던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던졌었다. 그림에 시선을 주는 나를 보고 쇼코가 입을 열었다. 미스터 김은 화가가 되고 싶었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화가가 되어서 전국을 유랑하며 그림을 그리고 싶었대. 그런데 10살 때 삼촌 가게에 취직하게 되지. 맞아. 나는 다른 편지를 한 장 뽑았다. 아기 코끼리와 엄마 코끼리가 긴 코로 서로 장난을 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 보지도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말이야. 그랬니?
나는 들고 있던 편지를 쇼코에게 건넸다. 쇼코는 한 줄 한 줄 영어로 통역해서 들려줬다. 오늘은 천변을 걷다가 응달에서 누워 자는 젊은 남자를 봤다. 30쯤이나 됐을까. 면도를 한 지 꽤 된 것처럼 턱과 얼굴에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남자 옆에 쭈그려 앉아서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천변을 거닐며 소일하는 할아버지가 손에 잡힐 듯 보였다. 길을 가거나 버스를 탈 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던 할아버지. 나는 제발 사람들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라고 화를 내곤 했다. 쇼코는 다른 쇼핑백에 든 편지꾸러미를 앞으로 내밀었다. 미스터 김이 투병하셨을 때의 편지들이야. 나는 편지 하나를 뽑아서 펼쳤다. 편지 모퉁이에 크고 긴 귀를 가진 강아지가 혀를 내밀고 귀를 펄럭거리며 앞으로 뛰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쇼코는 그 편지를 들고 통역했다. 오늘은 문어죽을 먹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누군가 토해놓은 것처럼만 보이고 역한 냄새가 나서 겨우겨우 먹었다. 딸은 내게 아빠 무조건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며 엄한 엄마처럼 굴었다. 굶어 죽고 싶냐고 화를 내는 딸을 봐서라도 먹었다. 토하면서 먹었다. 어째서 할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 나에 대해서 쓰신 적은 없으셔? 쇼코는 빨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으며 웃었다. 내가 미스터 김을 빼다 박았다고 좋아하셨어. 우리가 다시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을 때 미스터 김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내가 만든 영화가 상영된 영화제에 다녀왔던 이야기도 쓰셨어. 나는 할아버지를 영화제에 초대하지 못했었다. 팔순이 다 된 노인이 굳이 이것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앞으로 지급된 표는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영화계 사람들에게 뿌린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시사회에 오실 수 있느냐고도 묻지 않았었다. 할아버지가 보여달라고 한참이나 붙인 뒤에야 나는 노트북에 저장해놓은 영화를 할아버지 앞에서 틀었었다. 집을 잃은 소녀가 공사가 중단된 빈 아파트에 살다 쥐로 변하는 내용의 15분짜리 단편 영화였다. 영화는 당연히 혹평을 받았다. 선악의 경계가 너무 분명하고 메타포가 강해서 세련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평도 내리지 않고 그저 내게 묻기만 했다.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은 건지, 정말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심지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쥐로 변할 수 있는 건지, 그 소녀를 잡아낸 카메라는 누구의 시선인지 묻기도 했다. 그 불편하고 듣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애썼던 것 같다. 할아버지는 나의 유일한 관객이었다. 쇼코는 이빨로 빨대를 씹다가 입을 열었다. 미스터 김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내가 다시 편지를 보냈었잖아. 그날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간 지 6개월이 되던 날이었어. 마음을 추스르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렸었나 봐. 내 편지를 받고 미스터 김은 내게 답장을 하셨어. 투병 중이라고. 통원 치료를 받으며 다닌다면서. 그런데 그런 미스터 김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선뜻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 나는 쇼코의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쇼코에게 험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대갚지 않고 죽은 듯이 분꽃을 바라보던 얼굴이 붉던 노인을.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했어. 우리 할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아무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의사들의 예측에 비껴나갔다는 식으로. 쇼코는 그 말을 하면서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할아버지의 편지들을 정리했다. 우습지? 웃기다. 소유야. 응. 우린 이제 혼자네.
쇼코는 그 예의 바른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 만남 이후로 쇼코는 내 자취방에서 이틀을 같이 지냈다. 지금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는 내 단편영화 2편을 같이 봤다. 쇼코는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며 요리할 시간도 아껴가면서 할아버지가 쓴 편지들을 전부 통역해 들려줬다. 쇼코는 일정한 톤과 빠르기로 편지를 읽어줬고 가끔 영어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영어 단어를 동원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는 집 근처 찜질방에도 같이 갔다. 그곳에서 나는 쇼코의 갈색 누드 근처에 새겨진 연두빛 애벌레 타투를 보았다. 쇼코는 손가락으로 애벌레를 가리키며 웃었다. 우리는 함께 할아버지의 납골당에 갔다. 쇼코는 할아버지의 여름 중절모를 썼고 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베레모를 쓰고 갔다. 납골당 안에는 쇼코가 찍어준 우리 가족의 사진과 천변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2장 모두에 쇼코의 시선이 내려앉아 있었다. 쇼코는 납골당 유리문에 2 손바닥을 대고 말했다. 미스터 김. 그 말을 하고 우리는 뜻모르게 같이 웃었다. 쇼코는 우리 엄마 집에는 들르지 않았다. 집 근처의 천변에도 쇼코가 다시 가보고 싶다고 했던 나의 모교에도 같이 가지 않았다. 다음에 갈게. 그래야 또 올 이유가 생기지. 나는 쇼코를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줬다. 출국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포옹했다. 몸은 약간 떨어져서 팔로 서로의 등을 두르는 식의 포옹이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던 쇼코의 모습을 기억한다. 보딩패스를 내밀고 자동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는 쇼코의 얼굴. 그때 쇼코는 그 예의 바른 웃음으로 나를 쳐다봤다. 마음이 어린 시절 쇼코의 미소를 보았을 때처럼 서늘해졌다.